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이해가 금방 됩니다. 자,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업장 현황 신고. 자, 부가가치세 면세. 자,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어떤 걸 신고한다?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1월 달에 1월 초나 1월 중순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부가가치세를 굳이 그 부과할 정도의 그런 업종이 아니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 그리고 이제 보통 개인 사업자를 처음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게 소득이 이게 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굳이 뭐 부가가치세를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고 국세청에서 이제 그 인정하는 어떤 그런 업종이나 그런 금액, 자,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은, 자, 이게 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보통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달에 그냥 내가 부가가치세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내가 번 게 없는데 신고를 왜 하냐 이러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신고를 0원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고 대신에 납부를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자, 원천징수, 원천세. 자, 우리 뭐 그 월급을 받는 분들에게는 가장 이제 그 뻔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죠. 원천세 또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자, 소득자에게 미리 세금을 징수 납부하도록 만드는 제도고, 이게 만약에 대기업처럼 뭐 한 기업에 뭐 1000명, 2000명씩 있는데 그 1000명, 2000명의 근로자가 개개인이 납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그 엄청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미리 세금을 누가 납부한다? 자, 사업자가 납부를 하게 하는 게 바로 원천세, 원천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직장인들의 뭐 13, 자, 13번째 급여라고 할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인데, 이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돈을 다시 내야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내가 받은 12개월에 받은 월급을 자, 토해내야 된다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 연말정산을 보면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야 되는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자,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할 때 그 양도의 이익에 대한 부과를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을 이제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어차피 부가가치세의 원리하고 사실 비슷한 거예요. 자, 재화나 재화, 자, 그리고 서비스, 용역을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도 일종의 이 양도라는 것 자체를 거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뭐 일반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세인데, 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아빠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은 사망하는 순간부터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죠. 자, 상속이 개시가 되면은 보통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뭐 이런저런 뭐 집안의 뭐 유품 정리 같은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보통 상속 이제 그 법률행위죠. 민법에 이제 그 규정되어 있는 상속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복잡한 집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는데, 자, 일단 상속은 이 배우자가 무조건 제일 먼저예요. 배우자가 제일 먼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 직계, 뭐 직계, 전속, 직계, 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배우자가 무조건 뭐 제일 그 우선이고요.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자, 임신을 했는데 태아가 있다. 자, 흔히 말해서 임신 확인증을 뭐 이렇게 발급받고 뭐 초음파 검사에서 이제 아기가 분명하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자, 태아도 상속 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보다는 그 법률적인 문제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태아도 자, 상속에 관해서는 자,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그 상속 전문 관련된 법률 전문가 우리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법률 행위가 끝나면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속세가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증여세입니다. 자, 증여는
자,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살아있을 때, 자, 생존해 있을 때 아빠가 나에게 뭘 준다, 엄마가 나에게 뭘 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증여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여세는 자,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저희 아빠가 저한테 뭘 준다. 그럼 그 납부자는 저예요. 제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액수가 커지면 반드시 소명을 해야 돼요. 국세청에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여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는요. 그리고 증여 자체도 사실은 그 법률 행위, 자, 증여라는 법률 행위가 끝난 다음에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자, 공제 금액, 자, 부동산, 보통 주택이죠. 자, 주택의 그 어떤 가격, 그 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좀 이렇게 그 집값이 비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자, 공제 금액, 자, 여기까지는 자,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 이상의 집에서 산다고 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한 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현재 기준으로 2022년도 12월 달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준에 따르면 주택 1세대 1주택자 11억 원까지 공제입니다. 자, 한 세대 1주택에서 11억짜리 집에서 산다고 하면 공제가 되는데 11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때 그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납부하면서 많은 그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은데 그 나름대로의 또 법률적인 이 취지, 이 종합부동산세를 그 부과하게 된 어떤 법률적 근거부터 그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꽤 어렵습니다. 제가 그 세법을 전공한 사람 아닌 입장에서 그걸 공부했을 때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징수,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개념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개념 정도만 알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오래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조세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국무총리실 소속일 거예요. 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런 겁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도 뭔가 이게 내가 이건 부당하다, 그리고 나는 원래 내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 처분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일반 그 법원에서 이제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 사건을 가지고 좀 논쟁을 벌이는 경우는 일단 그 자기 자신, 내가 일단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꼼꼼하게 해서 변호사 또는 자, 법무사를 통해서 자, 문서로 제출할 때 일단 준비를 내가 해야 돼.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부당하다, 내가 피해를 봤다, 내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대리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직권주의라 그래요. 알아서 알아봐요. 이 심판원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다 조사를 하고 다 검토를 합니다. 그게 좀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조세가 어려워요. 이게 저도 모르는 분야가 많거든요. 이 분야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하면 알아서 이렇게 다 검토를 합니다. 그게 좀 법원하고는 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뭔가 문제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자, 조세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세청,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대법원까지도 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조세 소송을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일단 금액이 30억 이상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조세 소송을 하는 걸로, 또는 조세 소송을 이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 안내 개요를 설명할 때 제가 그걸 좀 보고 정리를 한 건데, 일단 그 세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 이제 나름대로 납세자에게 상담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 또는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게 괜찮죠. 그 무료 상담도 있고요. 또는 이게 내가 좀 상담을 좀 정확하게 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좀 그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의 답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유료 상담을 받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세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 수업에서는 설명을 안 하는 건데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자, 납부 기간에 만약에 내지 못하면 이게 계속 연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체료예요, 가산세는요. 자, 근데 그 가산세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 원래 세금을 늦게 내거나 안 내는 거는 굉장히 중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가 생각보다 연체가 되면 될수록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가산세에 돈을 내느니 차라리 그 세무서, 자, 납세에 관련된 좀 상담을 받으시는 거하고, 사전에 받으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한의 여유를 두고, 그 세무 전문가 분들에게 유료 상담 또는 아예 그 어떤 특정한 그 기장이라 그러죠. 기장 그 정리하는 걸 맡기는 게, 의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이 본인이 원래 내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세무에 관련된 부분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시간의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그리고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론에서 다루지 않는 국세에 관련된 얘기를 영상 2개로 이제 요약을 해드렸고, 이 영상을 찍은 취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용어, 이런 단어가 이 뜻인 것 같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자세하게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의 세무사,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거 똑같은 거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자잘한 경험들을 많이 해본 결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다,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못다한 얘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